어쩌면 되게 포괄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각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야의 전망, 앞으로의 전망과 뭐 유의점, 검토하셔야 될 부분 이런 걸 짚어주시면 이걸 보시는 분들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역순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신지민 대표님에 대해서 한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야 이제는 코로나가 좀 이제 뭐 베트남에서 일어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니 실제 부동산 가격이 과거보다는 좀 거품이 거쳐진 상태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을지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리테일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주요 상권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만큼 떨어지지 않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윙해라든지 뭐 레탄동, 뭐 하이바츠슨 같은 경우에는 공실들이 일부 발생은 하고 있지만 글로벌 리테일 기업들이 대기 수요들이 항상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표면적인 가격 하락을 느낄 수가 없고요. 대신에 2상권, 제3상권에서 영세 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들은 확실히 30% 이하 가격이 다운됐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시게 될 관심 있는 부동산의 군인 그 오피스라든지 우리 공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격이 저는 떨어졌다고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느낄 수가 없었고, 작년 연말에 공급될 신규 공급되었던 가격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덕실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제 질문하시는데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이제 계속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옆에도 계시지만 IT라든지 물류 관련 업종의 이제 성장이 누구나 사실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자본의 뒷받침이 사실 받쳐주지 않고서는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시장은 이제 점점 더 소비자들이 안정적이고 편의성에 대한 욕구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트남에 이제 진출하고자 하는 여러 많은 어떤 군들의 사람들이 계시겠지만,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진출보다는 아무래도 자금을 좀 뒷받침하고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진 기업들이 베트남에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시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물류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류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베트남의 인당 GDP는 한국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경제 발전의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 그 경제 발전이 진행되는 과정에 물류 시장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콜드체인에 대한 니즈도 이제 막 생겨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고구마 가치 물류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물류의 전반적인 시장은 발달하고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지적해 주신 대로 온라인 시장이 아이러니하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시장이 태동하면서 새로운 물류 시장도 같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이 복합적인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는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물류가 약 5,000개 업체들이 베트남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1%만 자본을 갖고 있는 물류 회사이긴 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콜드체인을 가거나 아니면은 온라인 물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 시장을 잡을 거고, 그 시장을 잡기 위해 자본을 투입했을 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들, 1년, 2년 이 과정들이 지난 후에 그게 안정기에 들어가는 시점, 이 시점이 분명히 코로나 끝난 시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바라보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투자가 진행돼야 될 거고 준비해서, 그래서 코로나 끝난 시점에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좀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도 이번에 의료기기 관련해서 의료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의료기기 분야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해서 한국 장비가 많이 인식이 개선됐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 자체에서 진단키트를 개발했다는 뉴스 때문에 그런 부분,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그런 부분이 뉴스에서 많이 잠식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진단키트 이외에도 한국의 체외 진단 장비를 비롯한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 계속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이 되고 있어서 그러한 관심과 수요에 적절히 지금 기업들이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례로 지금 전시회 기업들이 참여하려는 수요가 많은데 전시회 참가를 하고 싶어도 이제 입국을 못하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저희 센터를 통해서 이제 카탈로그라도 보낼 테니 카탈로그로 좀 홍보를 좀 부탁한다고 많이 부탁 말씀을 하셨는데 전시회 자체가 이제 아예 취소가 돼 버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대한 수요도 지금 수요에 대한 부분도 이제 충족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종식이 된다면은 그런 수요 그동안 눌려있던 수요와 공급이 이제 보물떠듯이 밀려 나오면서 빠른 속도로 정상을 찾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른 계속 말씀드렸죠. 베트남이 경제가 계속 발전하면서 구매력도 증가를 하고 있고 베트남 정부에서 의료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와 같이 맞물려서 이제 지속적으로 의료 장비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두 부분만 봐도 이제 베트남은 충분한 시장성이 있는 국가이고 또한 최근에 비준된 EU하고 베트남 간의 FTA를 활용을 한다면은 유럽을 향한 이제 수출 기지로도 아주 충분한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일부 품목에 대한 이제 수요 공급이 원활치가 않아서 그거에 대해 이제 약간 시장이 왜곡된 상황이 있긴 한데 그 부분 잘 감안을 하셔서 이제 적절한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은 베트남에서 충분히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시국이니만큼 굉장히 많은 니즈도 있으신데 오실 수가 없으니까 본인의 상품이나 이런 걸 홍보하시거나 알릴 수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준석 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앞으로 뭐 회계나 이런 베트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있으신지.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정부가 이제 공언한 여러 그 GDP 성장률을 맞추기 위해서 공공 부분에서 이제 건설 프로젝트나 여러 프로젝트들이 이제 그 후반에 활발히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미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자면 그 빈그룹이 그 93억 달러 규모의 리조트 이제 그 건설하는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 승인은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겠지만 지난 5월부터 이제 당 정치국에서 얘기가 나왔던 그 파급 효과 그리고 공공산업의 투자함으로 인해서 이제 GDP를 다시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형태로 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최근에 골프장이 세 개 대형 골프장들이 이제 건설되는 허가를 또 받았고요. 빈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PE로부터 6억 5천만 달러 가량의 투자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 말은 이제 다시 내수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공공 투자 입장에 여러 프로젝트들이 다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최근 건설 경기들이 많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반등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과 더불어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정부에서는 여러 피해를 받은 업체들을 기준으로 해서 세제 혜택 그리고 세수를 연장해주는 그리고 보험료를 연장해주는 그런 형태들의 이제 그 많은 정책들을 냈었는데 그로 인해서 세수의 부족들이 벌써부터 이제 실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부족에 따른 세무조사들이 이제 2020년부터 다시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들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고요. 실제로도 하노이시와 동나이시를 중심으로 해서 세무조사들이 다수 이제 발생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기업들은 2020년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2019년 이전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여러 리스크들을 미리 통제하는 그런 부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제 불황의 시기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M&A 매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도 기업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사업부들의 구조조정
그 합병 혹은 이제 분리매각 형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M&A 기회들을 포착하고 베트남 내에 있는 여러 외환 규정들, 투자 규정들, 세무 규정들을 잘 준수해서 이런 형태들의 거래를 준비하시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듯이 이 코로나가 이제 그 종식이 되게 됐을 때 반등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을 텐데, M&A 이후 시너지 또한 반등 이후에 이제 발생되는 여러 생산 및 그 투자의 증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특히 주요할 부분들이 한국과 베트남 간의 그 지분 양도 계약을 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본국에다 과세를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베트남에서 발생된 양도 차익을 본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에 이중과세 방지 조약의 적용은 베트남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 이중과세 방지 조약의 적용이 베트남에서 굉장히 테크니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진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므로 이 부분들은 전문가의 상의를 미리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구조조정들이 있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점들은 이 회사가 회사 대 회사로 합병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세수 혜택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이전에 있었던 로스들을 유지할 수 있는지, 부가세 혹은 별도에 냈던 세금들을 계속 크레딧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타 계약적인 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포괄적인 사항들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투자 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보수적으로 이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들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이슈를 짚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베트남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익숙한 빙그룹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빙그룹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치면은 삼성에 비유를 하죠.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비유할 만큼 그런 그룹들도 투자를 받고 투자를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운영하셨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유념하셔서 세무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고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한번 어떤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법무 이슈나 이런 거에 있어서 한번 짚어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단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에 대한 전망이랑 현재 제가 최근에 많이 겪고 있는, 제가 봤을 때 그 이번 여파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또 그에 대해서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대외적인 경제 관련 부분 이슈는 결국 이 사건이 언제 종식이 돼서 이제 관련된 결국 교통 하늘길이 언제 열려서 한국과 이제 베트남 간의 교통이 언제쯤 별다른 특별한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결국 관건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돼야지 이제 대외적인 그런 투자 유치가 좀 더 원활하게 가능해지고 그동안 정체였던 많은 투자 프로젝트들이 다시 재개돼서 결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내수적인 부분도 이미 많이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저는 이런 부분도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처럼 한참 경제 성장의 절정기를 이루고 있었던 중국이 2008년도 당시 이제 그런 외환 위기랑 금융 위기를 겪을 때 이를 타파하는 가장 큰 방법, 가장 큰 해결책으로 선택했던 것도 결국은 내수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상대적으로 좀 잠재되어 있던 그런 내수 시장에 대한 개척, 개발에 대한 욕구들이 좀 더 많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척이 일단 시작이 되면 좀 더 계속 이제 원활하게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와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또 공공 부분에 대한 개발 진행도 다시 재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베트남의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은 좀 더 포괄적으로 융합이 돼서 좀 더 나은 경제 성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한 경제 발전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중에서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일단 노사 문제가 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 및 회사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의 이슈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실직, 해고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이드라인이 있고 노동법에 그런 제한이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노사 간의 원활한 합의를 정해서 합의를 좀 서로 배려하는 입장에서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떤 뭐 조정이나 인사 조치가 있을 때에는 최대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합의를 하되 그래도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규정들은 반드시 지켜주시면서 그 이상의 조건으로 이제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한동안 이번 여파로 인해서 뭐 신규 노동허가증이 발급되는 부분이 많이 제한이 됐었고 뭐 관련 비자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이제 상황이 좀 호전되다 보니까 노동허가증이나 신규 비자 부분들이 많이 좀 재개가 되었고 다시 또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발급이 정체되어 있어서 좀 소홀하셨던 부분이나 못 봐셨던 분들은 이번 이제 재개된 이후에 다시 꼭 챙겨서 정식적으로 노동허가증 발급 받으신 것과 비자 부분도 꼭 챙기셔서 확인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또 세 번째로 부분에서는 이제 또 다시 아까 출입국 관련돼서 현재 최근 이제 베트남 민간항공청에서는 9월 16일까지 항공에 대한 많은 제한이 있을 거라고 얘기는 했고 그에 대해서 예외적인 단서를 두어서 특별한 전문가들이나 베트남 정부에 의해 특별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입국할 수 있다는 그런 특별 허가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고 있고 현재 뭐 코참이나 한인회 등 다양한 단체에서 이런 특별 입국에 대한 수요 조사나 그런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런 특별 입국을 노려서 일부 그런 기업들이 좀 정식적인 허가나 권한 없이 이런 좀 유혹을 많이 하고 있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하셔서 정식적으로 권한 이시 특별 입국을 진행할 수 있는 단체인지 기관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런 특별 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기본적인 얘기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더더욱 중요할 부분은 더욱더 많은 조사와 정보를 알아보고 더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필요하신 부분에는 베트남에 이미 진출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각 전문가들과 상담을 충분히 하셔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보시고 베트남에 대한 투자 결정 및 어떤 행동을 이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뭐 이 상황이니만큼 쉽게 투자를 결정하실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도 지금 앞서 짚어주신 것과 같이 전문가분들이 여기 오셨으니까 혹시 각 분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렇게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한번 문의를 하시고 시장을 알아보시고 한번 베트남 진출을 검토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5분의 전문가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오늘 여기 타지에서 고생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되게 많이 고생을 하시고 이 시국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베트남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셨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